체르노빌 본척. 네, 이번 코너는 말씀드렸다시피 긴 5부작 드라마를 10분 안에 알려드리는 본척 코너입니다. 예, 호응 감사하고요. 네. 왜 코너명이 본척이냐 하실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계실 것 같은데, 본척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체르노빌을 안 봐도 본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본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첫 코너 준비는 전지님이 해주셨는데요. 전지님, 체르노빌을 본척하려면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될까요? 네, 저는 이번 코너에서 간단하게 체르노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실화 소재로 한 드라마인 것만큼 줄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장인물 소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1984년 4월 26일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소재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줄거리의 사실 전부죠. 아까 안 들렸나요? 들렸죠? 네,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게 드라마 전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원전 사고의 순간부터 그 이후 사고에 대응하는 각 집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모습 또한 실제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대사 하나하나가 사실에 입각해서 되게 꼼꼼하게 연출된 작품이에요. HBO가 고증 덕후라고 불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 유명한 게 많잖아요. 네, 고증 덕후인 HBO의 드라마답게 방대한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몇몇 장면들,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장면 중에 발전소 지붕을 치우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자료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면 프레임 단위별로 거의 똑같게 연출이 됐어요. 프레임별로 거의 그래요.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양쪽 영상을 동시에 틀어놓고 보면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싶을 만큼 똑같이 연출이 됐거든요. 진짜 덕후네. 네, 고증 덕후예요, 진짜. 이 이야기는 크게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는 축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먼저 한 축은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기에 급급한 일명 무능한 관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동조를 해서 자신의 진급을 위해 높으신 분들의 장단 맞추기에 또 정신이 없는 관리자들. 제일 빡치는 사람들이죠. 네, 여기에 이제 악당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룹니다. 원전 사고의 원인이자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장본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항하는 양심 있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원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학자들이 또 하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지식도 없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수많은 소방관, 군인, 광부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명인 거네요. 한 명은 착한 사람들, 또 한 명은 나쁜,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우리 대중들, 이렇게 있는 그쵸. 거예요.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체르노빌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사고의 경위와 원인, 결과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실화 소재다 보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등장인물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름도 러시아식이다 보니까 귀에 잘 익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배우들도 제 눈에는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다 외국인이죠. 맞아요. 외국인들이 모르는 이름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걸 했다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건지, 전 이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한 2화까지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봤던 것 같은데요. 사람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옷도 맞아요. 똑같잖아. 맞아. 그 다 실험실 연구복 맞아, 그거 입고 하얀 옷.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이제부터 등장인물들, 주요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본척을 하려면 이 등장인물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어디서 아는 척하려면 일단 등장인물만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걔 이거 말고 이제 디아톨로프 약간 이렇게 디아톨로프.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 축 같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 악의 축에 또 중심이 있는 3인방이 있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 다틀로프. 다틀로프. 야틀로프.
발음 좋네요. 빅토르 페트로비치 브류아노프, 브류하노프, 네, 한 단어로만 니콜라이 막시모비치 포민. 포민 이렇게 세 명. 이름 정말 어렵죠. 네. 정말 기네요. 앞부분 이름은 모르시고 그냥 보셔도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 뒤에 이름만 이제 부를 거예요. 나쁜 네, 놈 1, 2, 좋습니다.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틸로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수석 기술자이자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악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진급을 위해 상부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면서 안전수칙을 모두 무시한 채 실험을 강행하다가 원자력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현실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인명피해를 악화시키는 명령을 일삼죠. 자틸로프에게 무리한 실험을 요구한 상부가 바로 브류아노프와 포민입니다. 이 둘은 그냥 얼간이 원투예요. 그 세 명이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그러니까 새 묶음 쓰레기. 얼간이. 쓰레기 묶음? 뭐 하여튼 완벽하다. 관료주의에 찌든 곱슬머리를 자랑하는 브류아노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입니다. 자틸로프와 마찬가지로 진급을 위한 실적이 필요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실험을 강행하도록 요구한 거죠.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을 지휘하기는커녕 자틸로프와 함께 현실 부정의 늪에 빠져 높으신 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었죠. 방사성 수치를 엄청 낮게 얘기를 맞아요, 한다던가. 맞아요. 3.6 렌트게. 그쵸, 맞아요. 사실 그 3.6 렌트게는 그 기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최고치. 최고치였죠.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아까 했던 말이잖아. 여기에 동조하는 또 다른 얼간이가 이제 포민인데 체르노빌 발전소의 부소장으로 브류아노프와 항상 행동을 같이 합니다. 약간 패츠아메트 같지 않아요? 걔들처럼 둘이 입이 없었으면 사이즈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그분들은 착해요. 맞- 막 맨날 이렇게 약간 바보짓을 분들이 하지만 됐어. 남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 이제 이 3인방이 소련의 관료주의 3인방에 소련의 관료주의가 더해져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가는 거죠. 이렇게 악의 축이 있다면 이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단이 있어야죠. 발레리 알렉세예비치 레가소프. 레가소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활동한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사이다죠. 앞에 악의 축 3명도 실존 인물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도 실제로 쓰레기였죠. 네. 공산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등장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파견되어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죠. 발레리가 자신의 핵 물리학적 지식을 통해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다면 그 계획이 실현에 옮겨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스 예브도키모비치 셰르비나. 이분이 제일 이름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셰르비나만. 네, 셰르비나. 맞아요. 네, 보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끔. 네. 셰르비나는 소련 장관회의 부의장이자 연료동력부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자죠. 권력자죠. 네.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꽤나 큰 권력자입니다. 맞죠. 앞에 있는 3인방보다 더 높은 권력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앞에 있는 세 명은 원전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 맞아요, 부의장쯤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극 초반에서는 셰르비나도 약간 전형적인 관료처럼 발레리를 불신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레리를 적극 지지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련 체제의 경직적인 구조에서 그저 한 명의 과학자에 불과했던 발레리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상황을 수습하고 또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힘쓰는 인물이 울리아나 호뮤크입니다. 호뮤크죠, 호뮤크. 이름이 그나마 쉬우시네요. 맞아요. 여자분이세요. 네. 지금까지의 등장인물 중 유일한 가상인물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맞아요. 장면에서 나오죠. 자막으로 딱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창조된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역사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힘썼던 수많은 과학자들을 이 호뮤크라는 인물로 응축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게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사고 현장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원자력 연구소 과학자들이 이 두 번째 축에 함께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 셋, 착한 놈 셋. 이름 되게 그쵸. 어려우신 분 해보시면 또 착한 분 세 분. 근데 저 맞아요, 착한 맞아요. 분에는 과학자 둘이고 하나는 또 장관인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피폭당해 죽은 소방관들. 오염된 지하수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 물탱크에 가득한 물을 비워낸 발전소 근무자들.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에 투입된 광부들. 발전소 지붕 위의 흑연을 치우기 위해 로봇조차 견디지 못하는 12,000 렌트겐의 방사능이 감지되는 곳에 투입된 작업자들. 상황 수습과 주민 대피를 위해 투입된 군인들. 작업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징집된 수많은 일반 시민들까지. 이 사람들이 사고에 투입되어 받은 돈은 단돈 400에서 800루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약 100루블이었다고 하니까 희생의 대가가 좀 초라하죠. 몹시 초라하죠. 그렇죠. 목숨값인 거잖아요. 목숨값이 이게. 자기 월급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도 거니까. 그냥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 그러니까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어쨌든 재난에 투입된 사람들한테 그쵸. 주기에는 참 초라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정말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겁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는 이 이름 없는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의 유일한 단점은 이게 실화라는 건데요. 이제 드라마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으니까 나머지 네 분의 드라마에 대한 감상평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본 후에 나누고 싶은 명장면이나 뭐 명대사가 있으신가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저는 약간 모른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첫 번째 화를 보면 발전소가 터져요. 첫 장면이 아예 발전소가 터지는 장면이죠. 맞아요. 터지고 나서 발전소에 이제 막 불이 붙으니까는 파란색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발전소에서 분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약간 눈처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피하지 않고 소방관들은 그 파란색 불은 사실은 꺼지지 않는 불인데도 불구하고 끄려고 노력하고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예쁘다면서 보고 있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처럼. 먼지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와 눈 내리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방사능에 피폭돼서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보다도 무지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 사람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게 그 사람의 인생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되게 장면이 1화에 특히나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1화의 장면들이 되게 아직도 머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학자도 아니고 아마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제일 이제 동일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쵸.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1화 첫머리에 이제 심리학도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걸 계속 부정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터진 게 아니고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아까 말했던 어려운 디아틀로프라는 사람이. 네. 저는 사실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뭐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쵸. 그게 뭐 아니라고 하고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하고 흑연도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첫 장면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흑연이 밖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노심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도 계속 사실을 부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물이 좀 터져서 그런 걸 거다. 탱크가 좀 터져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만 부정을 하고 있죠. 계속. 나중에는 이제 뭐 콘크리트가 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거짓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는 그쵸.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를 부정했을 때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홍 회장이랑 같은 장면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싸, 이러니까 먼저 해야 됩니다. 말을 먼저 하는 거의 중요성을 오늘 깨닫네요. 근데 똑같은 얘기 할래요, 저도. 네, 좋습니다. 저도 그 죽음의 다리에서 이제 눈처럼 내리는 분진들을 이제 맞은
군진들, 낙진들을 맞으면서 뛰노는 체르노빌 시민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연출이 그 연구소의 직원들 2명이 연구소 안에서 어떤 문제들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절망한 상태로 비처럼 내리는 그 원자로에 누수된 물을 만든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장면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뭐랄까 눈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연출한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아키모프랑 톱투노프였나요? 뭐 그런 사람들. 맞아요. 이름은 사실 복잡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눈과 비를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런 눈과 비가 또 날씨가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거대한 초인간적인 어떤 사고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체르노빌의 위험함,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 그렇게도 볼 장면에서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특히나 무서웠던 게 이제 그 눈을, 그러니까 분진을 맞는 장면에서 한 명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 맞아요. 소리. 아기가 있지.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병원에 그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눈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아들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맞아요.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막 이러고 다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와, 저는 되게 어린 동생이 있는 만큼 너무 막 슬픈 거예요. 보는데 아, 진짜 죽겠는 그쵸.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슬펐다는. 아까도 그 다리에서 맞는다고 하고 그 다리 이름을 죽음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렇게 피폭이 다 당한 그 장소가 그 다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은 네, 것으로 실제로도 있는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다르게 조금 이제 그 개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집중해보고 싶은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셰르비나 연료동력부 장관으로 소개드렸던 그분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이 글루코프라고 광부 작업반장이에요. 기억나요. 되게 매력적이죠. 약간 네, 그럼요. 캐릭터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셰르비나의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발레리 레가소프에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원리로 가동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했더니 됐다 이제 너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처음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쵸. 그럴 거면 왜 물어봤나 이러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제 그 셰르비나가 레가소프를 신뢰해가는 과정, 맞아요. 그 과정이 저는 사실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틀로프만 봐도 사실을 부정하고 명확한 어떤 그런 원리들과 개념들과 사실이 있는데도 그걸 부정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셰르비나 같이 어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약간 따뜻한 측면을 조금 받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관료에서 조금은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 셰르비나가 굉장히 많은 물자적으로나 어떤 그런 걸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이제 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린 그 글루코프 안드레이라는 그 광부 작업반장은 그 나중에 석탄부 장관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 석탄부 장관이 찾아와서 너네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희생을 좀 해줘야겠다. 네, 그렇죠. 희생을 해줘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나중에 작업을 실제로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광부 작업반장이니까 맞아요. 또 그렇죠. 같이 챙겨야 되는 그 보리스랑 그런. 만나죠. 그러니까 셰르비나랑 그렇죠. 만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셰르비나에게 이 사람들 이렇게 희생하면 보살펴 주냐? 라는, 사실 저는 거기서 약간 눈물이 나올 뻔했거든요. 이제 그 따뜻함, 그 안드레이가 가진 그 사람들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또 그 희생 정신, 아까 그 전지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의 희생 정신이랄까요? 약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이 부분에 좀 저는 집중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느 정도 왜 이런 광부들이 필요했냐면, 중간에 나오지만은 네네. 원전을 이제 처음에 불을 끄려고 열심히 모래랑 붕소랑을 들이부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용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수가 있고, 그 지하수는 또 그 소련의 주요 수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한강 같은 그런 데를 오염시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광부들이 뭔가 특정한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용암들을 없애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근데 실제에서는 사실 이 작업이 불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용암이 콘크리트 위에 있는 콘크리트도 못 뚫고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도 않았던 상황이라고 해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 희생이라는 게 참 보기 좋고 되게 멋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근데 또
이걸 마냥 불필요한 희생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결국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쵸, 그쵸. 결과적으로 그쵸, 맞아요. 알고 보니까 없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데뷔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쵸. 사실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맞아요.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약간 네.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콘크리트를 안 뚫은 게 아니라 그 액화질소를 통해서 용암을 식히자는 게 아이디어였는데 열심히 굴을 뚫어놨는데 액화질소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굴을 뚫어놨는데 그 안에 넣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더욱 의미가 또 없어졌다는. 그렇게 된 거군요. 저는 그 아까 글루코프였나요? 네. 그분이 되게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엄청 직설적이세요. 호탕하죠, 되게. 맞아요. 맞아요. 그 광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중간에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광부들은 다 그래. 이라는 대사가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물어보는 게 엄청 핵심적인 질문만 딱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아니라 그러고 맞으면 맞다 그러고 딱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대사가 되게 멋있는 게 있어요. 워낙 그 광산 안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통찰력 맞아요. 있게 다 볼 수 있다. 그게 셰르비나가 네, 한 셰르비나가 했단 말이었죠. 대사였죠. 예. 참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본가의 힘이죠.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모르죠.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뭐 모르죠. 왜냐면 얘네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변태다 싶을 만큼 자료를 긁어 모아서 드라마를 그쵸,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어떤 대사가 진짜일지는 뭐 모르는 일인 게 그렇긴 된 하겠죠. 거죠. 네. 네, 이까지 본척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지님. 이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체르노빌 좀 봤다, 본척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